1956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민주당 신익희 후보 간의 다툼이었다.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 장년씨가 출마했다. 나는 아직 민주당에 입당하지는 않았지만 신익희 후보와 장년 후보를 지지했다. 신 후보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야당 연합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자 우열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의 관리들도 신 후보 진영에 은밀히 줄을 섰다. 지방경찰서장 등이 야당 간부를 찾아가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누구도 신익희 후보의 압승을 의심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집권 자유당의 부정선거 수법은 수준이 낮았다. 민심은 정권 교체를 원했다. 그러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열망은 투표 열흘 전에 날아가 버렸다. 전라북도 지역 유세를 하러 가던 신익희 후보가 열차 안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자 신익희 후보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은 조봉암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혹은 기권했다. 또한 조봉암 표가 개표 과정에서 이승만 표로 둔갑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이승만 후보는 국민의 뜻과는 달리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사는 이렇듯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것은 민심이 만들어낸 희망이었다. 부통령은 4.45의 개헌으로 대통령 유고시 자녀 임기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맡게 되어 있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만 81세였다. 여당인 자유당은 만일의 경우에도 정권을 인계받기 위해서 이기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어찌 보면 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였다. 하지만 자유당이 마련한 권력의 안전장치는 오히려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엄연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재차 헌법을 개정하여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권을 없애려 공작을 꾸몄다.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 모든 힘을 기울였다. 부통령의 대권 승계는 태풍의 눈이었다. 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장년 부통령을 대부로 모시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1956년 6월 명동성당 노기남 대주교 사무실에서 장년 박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림동 성당의 김철규 신부가 직전하였다. 세례명은 토머스 모였다. 세례명을 내리며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다.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사상가여 정치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해 나온 헨리 8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교를 택한 분입니다. 이혼을 인정하라는 당시 절대 권력자의 요구를 뿌리치고 작두에 목이 잘렸습니다. 당신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할 각오를 하며 이 이름을 받으시오. 나는 순간 섬뜩했다. 토머스라면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는데 왜 하필 목 잘린 사람을 세례명으로 주는가? 물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토머스 모어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신이 내린 은혜로 받아들였다. 토머스 모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왕의 뜻을 따르고 목숨을 건지라고 애원했지만 듣지 않았다. 하느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막강한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청렴한 생활과 종교적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토머스 모어는 성경책 속에 들어있지 않고
역사에 숨쉬는 인물이라는 점이 더욱 나를 끌어당겼다. 이후 내 정치 역정은 유달리 험했다. 몇 번의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것이 세대명의 암시였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세대명에 걸맞게 살려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저 신의 뜻이라 여기며 나와 내 의지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릴 뿐이다.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은 아내 친정이 독실한 신자 집안이었던 영향도 컸다. 그리고 당시 천주교 서울교구 사무국장이었던 친구 최서면도 입교를 적극 권유했다. 또한 나는 신부와 수녀들을 존경하고 흠모했다.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단합된 모습이 참 좋았다. 장면 박사였어도 많은 감화를 받았다. 그분의 언행은 천주교 신자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포교를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썼다. 천주교의 덕목을 몸소 실천했다. 이런저런 인연과 좋은 이미지들이 나를 천주교 신자이기로 이끌었다. 장면 부통령과 이런 인연으로 9월 25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1955년 9월 신익희,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백남훈에 의해 창당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 정권과 싸웠고 경제적으로는 관권 경제를 반대했다. 남북 관계에서도 평화 통일을 지향했다. 나는 이에 공감했고 자연스럽게 진보 성향의 민주당을 택했다. 민주당은 신구파로 나뉘어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구파는 과거 한민당 계열의 인물들이 많았고 신파는 천주교, 홍사단, 관료 출신들이 많았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다. 구파가 정치적이라면 신파는 정책적이었다. 자연구파는 정부 여당과 타협적이었고 신파는 대결적이었다. 나는 신파에 속했다. 노선이 한층 진보적이며 개혁적이었고 또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신파에 많았다. 또 신파는 장면 박사가 이끌었고 평생 나를 지지하고 성원해준 정의용 박사도 계셨다. 평소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당의 노동부에서 활동했고 얼마 뒤에는 노동부 차장이 되었다. 내가 입당하고 며칠 뒤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이 발생했다. 9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부통령을 향해 괴한이 달려들었다. 그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전당대회장인 서울시공관은 비명에 휩싸였다. 부통령은 다행히 왼손에만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제대 군인이었다. 그 배후에는 물론 자유당과 집권 세력이 관여했으면 불보듯 뻔했다. 소위 시공간 저격 사건 발생 직후 장면 부통령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누워있는 부통령을 보자 눈물이 났다. 나는 부통령의 피격을 보면서 암담한 정치 현실과 이 땅의 민주주의의 내일을 생각했다. 고개 숙여 한참을 울었다. 그중 진보 정치인 조광암 선생을 만났다. 정치 현안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었다. 선생이 기거하는 서울 사직동 도정궁을 찾아갔다. 조 선생은 부산 피난 시절 영도에 있는 그의 집에서도 뵌 적이 있었다. 조 선생은 공산당에 깊이 몸담았지만 공산당을 공개 비판하고 좌익 세력과는 완전 결별하여 주목을 받았다.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서 선전했다. 당시에도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인으로 진보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내가 선생께 건의했다. 선생님께서는 공산당도 겪어보시고 다시 민주진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왜 공산당이 나쁜지를 알리는 적임자 같습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왜 공산당을 그만두셨는지 얘기하면 국민들도 그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지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조 선생은 의외의 말을 했다. 김동지 말이 맞긴 한데 그럴 경우에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실망했다. 지도자라면 적어도 조봉암 같은 큰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직결되는 표도 중요하지만 그 표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설사 그 표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 선생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기에 더욱 아쉬웠다. 내가 아는 조봉암 선생은 인간미가 넘치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단지 난국을 돌파하는 요령이 부족했다.